적자 급증이었다. 한국의 수출액이 늘어날수록 오히려 일본에서의 수입이 더 많이 늘어나 천문학적 적자를 내고 있다는 기사가 심심치 않게 나왔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업체들이 일본에서 수입한 부품을 가지고 최종 수출품을 만들어 파는 산업 구조 속에서 움직였기 때문이었다. 산업 구조가 바뀌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중간재를 공급하는 국가군에 속한다. 이 같은 중간재 최종 완제품 분업 구조는 방위산업 분야에도 적용된다. 방위산업체 가운데 체계 종합업체와 협력업체 관계를 보면 분업 구조가 유사하다. 여기서도 많은 경우 실속을 차리는 곳은 협력업체다. 재주는 체계종합업체가 부리고 돈은 협력업체가 번다는 말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관계가 드러나는 상징적 경우가 바로 이지스함이다. 이지스함이라고 명칭 자체가 조선업체와는 무관하고 협력업체가 공급하는 시스템에서 유래됐을 정도다. 이지스는 신화에 나오는 방패지만 미국 방위산업체 로키드 마틴은 함대 방공 시스템을 개발하고 앞 글자들을 조합해 이지스라고 이름을 붙여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했다. 우리나라 해군의 이지스함은 세 척이다. 배를 건조한 업체 즉 체계 종합업체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다. 정식 명칭은 세종대왕급 구축함의 세종대왕함, 율곡이함, 서해류 성령함이다. 하지만 정식 명칭보다 이지스함으로 더 널리 알려져 있다. 조선 업체들은 로키드 마틴의 함대 방공 시스템 즉 이지스를 탑재할 수 있는 구축함을 만들었을 뿐이다. DDG급 구축함 한 척의 가격은 1조 원에 약간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지스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절반에 이른다고 한다. 현대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이 수년에 걸쳐 설계와 건조를 했지만 핵심 부분은 통째로 로키드 마틴에 5천억 원가량 주고 사와서 배에 탑재한 것이다. 건조 비용에서 절대적인 비율을 차지하는 것뿐이 아니다. 로키드 마틴의 이지스는 미국의 알레이 버크급 구축함과 우리 세종대왕급 구축함의 외형이 비슷해지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구축함 설계 당시 이지스 전투체계에 맞춰 최적의 형태와 배수량을 도출하는 과정을 거치고 보니 비슷한 형태가 나왔다면서 로키드 마틴의 대공방어 시스템을 탑재하는 구축함의 재원은 크게 달라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국, 미국, 일본에서 선택한 이지스가 같기 때문에 이를 탑재한 구축함은 앞에 쓴 것처럼 겉모습이 비슷하다. 이지스는 이미 세계적으로 수상한 방어체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미 해군, 오스트레일리아 해군, 일본 해상자위대, 노르웨이 해군, 한국 해군, 스페인 해군이 해상 대공 방어체계로 다양한 수준의 로키드 마틴 제품을 쓰고 있다. 국산 전투체계도 있다. 하지만 아직은 갈 길이 멀다. 우리 해군의 대구급 호위함에는 한화 시스템의 전투체계가 들어간다. 로키드 마틴의 이지스가 전체 건조 비용을 절반에 육박하는 반면 대구급 호위함용 전투체계는 배값의 10%를 차지한다고 한다. 업계의 관계자는 전투체계가 정교하고 다양한 기능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도록 해줄수록 가격이 올라간다면서 세종대왕급 구축함은 배의 크기뿐 아니라 유도미사일과 레이더 성능이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이를 가동시켜야 하는 소프트웨어도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화 시스템은 외국에 수출되는 수상함에도 전투체계를 공급하고 있다. 전투체계는 해당 국가가 별도로 선정하는데 한화 시스템의 것을 사용하기로 한 것이다. 2010년 대우조선이 말레이시아에서 수주한 훈련함 2척과 2016년 현대중공업이 필리핀에서 수주한 호위함용으로 선정됐다. 한화 시스템의 필리핀에서는 수주 경쟁을 펼칠 때 과거 모회사였던 탈레스를 따돌리고 계약서에 서명했다. 전투기를 제작하는 과정에서는 군함 건조 때보다 체계종합업체의 몫이 더 적다는 얘기가 있다. 국제방위산업계의 현황에 밝은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의 F-22나 F-35를 로키드 마틴이 최종 조립을 하지만 항공전자 시스템을 공급하는 노스롭 그러머니 더 수지 맞는 장사라고 한다. 최근 제작하는 전투기는 대당 가격에서 항전 장비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고 한다.
항전 장비의 비중은 앞으로 계속 높아질 것이다. 이하의 기업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소규모 기업에 해당됩니다. 카테고리 4는 이상에서 말한 어느 기업에도 포함되지 않는 기업으로 일반적으로 새로 설립한 회사나 상점을 말합니다. 그러면 본인이 추가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카테고리 1과 2에 해당하는 기업, 즉 상장기업이나 비상장기업 중에서도 중규모 이상의 기업의 경우에는 본인이 추가적으로 준비할 서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취업을 준비하실 때도 되도록이면 상장기업이나 비상장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되도록 커다란 규모의 기업에 입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입사 예정 기업이 카테고리 3이나 4에 해당할 경우에는 성적증명서나 이력서 또는 관련 자격증 중에 한 가지 이상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만 합니다. 물론 확보가 가능하다면 되도록 많은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비자 심사에 더욱 유리하다고 합니다. 성적증명서는 학교에서 이수한 내용과 업무 내용과의 관련성을 심사하는 데 쓰인다고 합니다. 이력서는 반드시 학력사항을 기재하고 만일 관련 업무 경력이 있다면 경력사항도 기재하는 것이 심사에 유리하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일본어 능력을 증명하는 서류, 예를 들면 JPT나 JLPT의 합격증이 있다면 이런 서류도 반드시 첨부하는 것이 비자 심사에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각종 관련 자격증, 예를 들자면 IT기업에 취업을 할 경우에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이 있으면 그만큼 비자 심사에 유리하다고 합니다. 다음은 회사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회사가 준비해야 할 서류도 회사의 규모에 따라서 그 종류가 서로 다릅니다. 카테고리 1의 상장회사일 경우에는 시키호우의 사본 또는 일본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시키호우라는 것은 일본의 상장기업사들이 가지고 있는 경영 데이터로 회사의 특징이나 최근의 경향 등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일부의 비상장기업도 이 시키호우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카테고리 2에 해당하는 중규모 이상의 비상장기업의 경우에는 전년도에 직원들의 급여소득 원천 증수표 등의 법정조서 합격표에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법정조서 합계표란 매년 1월에 회사가 세무서에 제출하는 서류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상장회사나 규모가 큰 비상장회사는 제출하는 서류도 상당히 간단합니다. 카테고리 3의 소규모 비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조금 많습니다. 먼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행된 회사의 등기사항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결산보고서의 사본이 필요합니다. 결산보고서란 매년 회계년도 종료 후에 회사에서 결산을 하게 되는데 이때 작성되는 손익계산서와 대차 대조표를 말합니다. 반드시 최근 연도의 결산보고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세 번째는 전년분 직원들의 급여소득 원천징수표 등의 법정조서 합계표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법정조서 합계표에 대해서는 카테고리 1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 필요한 서류가 회사와 고용인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입니다. 직원이나 종업원으로 채용할 경우에는 고용계약서 또는 채용내정 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고용계약서나 채용내정 통지서에는 반드시 신청인의 경력과 직무 내용과의 관련성, 사업의 계속성이나 안정성에 대해서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일본 회사에 임원으로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임원의 보수를 결의한 주주총회의 회의록 사본이 필요합니다. 보통 직원의 경우에는 월급이라고 하지만 임원의 경우에는 월급이 아니라 보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똑같은 의미입니다. 다음이 외국법인의 일본 지사나 일본 지점으로 정근을 하는 경우 또는 회사 이외에 단체의 임원 자격으로 취임을 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담당 업무의 지위나 기간 그리고 금액을 알 수 있는 서류의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로 회사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통은 회사 정관의 사본을 제출합니다. 정관이라는 것은 회사의 설립 목적이나 구성원, 법인의 업무 활동, 업무 집행 등에 관한 회사의 기본 규약과 규칙을 규정해 놓은 서류입니다. 정관 이외에도 회사 안내 책자가 있다면 이 회사 안내를 제출하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회사 안내에는 회사의 연역이나 업무 활동, 주요 거래처나 거래 실적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카테고리 4에 해당하는 회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새로 설립된 회사나 상점이 이에 해당합니다. 카테고리 4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카테고리 3이 제출하는 서류와 거의 비슷합니다. 첫 번째로 등기사항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최근 3개월간의 급여소득과 퇴직소득 등의 소득세 징수 계산서의 복사본이 필요합니다. 만일 설립한 지 3개월 이상이 안 됐다면 물론 이러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때로는 급여 지급 사무소 등의 개설서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회사와 고용인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입니다. 이것은 카테고리 3과 동일합니다. 직원 또는 고용인으로 채용을 할 경우에는 고용계약서 또는 채용내정 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본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을 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임원 보수를 결의한 주주총회의 회의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 법인의 일본 지사로 정근을 하는 경우와 회사 이외의 단체의 임원 자격으로 취임을 하는 경우에도 기간 및 임금을 알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카테고리 3과 같습니다. 네 번째가 사업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이 부분도 카테고리 3과 동일합니다. 일반적으로 정관을 제출하고 회사 안내서가 있으면 회사 안내서도 추가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입니다. 카테고리 4에 해당하는 회사는 회사가 정상적인 회사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실 또는 상가 건물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이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등기사항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회사를 알 수 있는 건물 외부의 사진이나 사무실 내의 사진 또는 점포 안의 사진 등을 첨부하는 것도 좋습니다. 점포 사진의 경우에는 4장을 끝마쳐서 영업을 개시할 수 있는 사진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회사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취업비자가 나오지 않을 확률이